여보, 당신 발작 오면 위험하니까 여기서 쉬어. 내가 차 빼올게. 남편은 아내를 겨울산 낭떠러지 앞에 세워두고 떠났습니다. 2026년 1월 강원도 외곽의 겨울산이었습니다. 칼바람이 전망대 난간을 때리고 있었고 눈발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38 한서진은 난간을 붙잡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발밑으로는 수십 미터 낭떠러지가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편 서도연은 아내를 그 위험한 곳에 세워두고 능숙하게 돌아섰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요. 그의 발걸음에는 단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검은 SUV가 시동을 걸고 임도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테일램프의 붉은 빛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의 차가 완전히 사라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떨리던 손이 멈추고 흐릿하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요. 서진은 패딩 안쪽에서 미리 준비해둔 안전줄과 아이젠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추락한 것처럼 보이는 흔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낙엽과 눈 위에 발자국을 흩뿌리고 전망대 아래 바위턱에 외투를 걸었습니다. 수색대가 아래쪽만 뒤지게 만들 흔적이었습니다. 이 여자 대체 뭘 하는 걸까요? 사실 서진은 3년 동안 기억장애 환자 연기를 해왔습니다. 기억이 끊기고 발작이 오고 제대로 된 문장도 말하지 못하는 불쌍한 아내 역할을요. 남편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연기였습니다. 3년 전 임신 7개월이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진은 계단 위에서 누군가에게 등을 밀렸습니다. 굴러떨어지면서 본 얼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놀란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기적적으로 아이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날 이후 기억이 끊기고 발작이 시작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서진은 6개월 뒤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매일 밤 남편이 먹인 약이 진짜 발작을 유발하는 약물이었다는 것을요. 남편은 아내를 천천히 미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사고로 위장해 죽일 수 있도록요. 서진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였거든요. 유일하게 엄마라 부르던 보육원 원장님은 2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임종 자리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상태로는 무리하라면서요. 장례식장에서 원장님 시신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시어머니 강말수는 조문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머리를 다쳐서 저래요. 원래는 안 저랬는데.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며느리가 미쳤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7살 아들 하준에게는 엄마가 무서운 병에 걸렸다고 세뇌시켰습니다. 아이는 점점 엄마를 피하기 시작했고 서진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준아, 엄마가 아파서 그래. 엄마 말은 믿으면 안 돼. 남편이 아이에게 매일 한 말이었습니다. 그 모든 굴욕을 견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모아 아이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3년 동안 남편 몰래 약을 뱉어내고 집안 곳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의 통화를 수백 개 녹음했고 의료기록 조작 정황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는 날이 왔습니다. 서진이 3년 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순간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더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8년 전 사고로 죽은 전처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처리됐지만 한 전직 형사가 그 사건을 수사했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자국이 이상했대요.
누군가 일부러 빼낸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종결됐습니다. 그 형사가 서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두 번째 피해자가 될 뻔했습니다. 8년 전에도 같은 수법이었어요. 서진의 남편은 전처도 죽인 살인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남편의 내연녀 정유진. 이 여자의 정체가 밝혀지면 여러분은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유진은 사실 8년 전 죽은 전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언니를 죽인 남자의 침대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복수 목적으로 접근했대요. 그런데 돈에 눈이 멀어서 언니 원수랑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의 죽음을 팔아넘긴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남편은 8년 전 전처를 죽이고 지금 두 번째 아내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내연녀는 전처의 친동생인데 언니 원수와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3년 동안 며느리가 미쳤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7살 아들은 엄마 말 믿지 말라는 세뇌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서진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 3년 동안 참았습니다. 기억장애 환자 연기를 하면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매일 밤 남편 옆에서 잠든 척하면서 남편이 내연녀랑 통화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강원도 외곽의 겨울산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칼바람이 전망대 난간을 때릴 때마다 38 한서진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녀는 3년째 기억이 끊기고 발작이 오는 환자로 살아왔습니다. 적어도 남편 서도영과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발작 오면 위험하니까 여기서 쉬어. 내가 차 빼올게. 43세 도연은 아내를 낭떠러지 바로 앞 난간에 세워두고 능숙하게 돌아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온몸을 떨며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때렸고 발밑으로는 수십 미터 낭떠러지가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연의 검은 SUV가 시동을 걸고 임도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테일램프의 붉은 빛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자 서진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떨리던 손이 멈추고 흐릿하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서진은 패딩 안쪽에서 미리 준비해둔 안전줄과 아이젠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할 그날을요. 전망대 아래 바위턱에 외투 한쪽을 걸고 낙엽과 눈 위에 발자국을 흩뿌렸습니다. 수색대가 아래쪽만 뒤지게 만들 흔적이었습니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난간 아래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여기 세운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서진이 3년 전 처음 발작을 일으킨 날을 떠올렸습니다. 임신 7개월이던 어느 저녁 계단 위에서 누군가 등을 밀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는 기적적으로 아이는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기억 일부가 사라졌고 간헐적 발작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진은 그날 밤 자신을 민 손이 남편의 것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매일 밤 먹은 약이 진짜 발작을 유발하는 약물이었음을 알아내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도연은 아내를 천천히 미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사고로 위장해 죽일 수 있도록요. 서진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였고 유일하게 엄마라 부르던 보육원 원장님은 2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자리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당신 상태로는 무리라며 막았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원장님의 시신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시어머니 강말수는 조문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머리를 다쳐서 저래요. 원래는 안 저랬는데. 그날부터 서진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기억이 끊기고 발작이 오고 제대로 된 문장도 말하지 못하는 불쌍한 아내 역할을요. 3년 동안 서진은 남편 몰래 약을 뱉어내고 집안 곳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도연과 내연녀 정유진의 통화를 수백 개 녹음했고 의료 기록 조작 정황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참기 어려웠던 것은 아들 하준이었습니다. 하준아, 엄마가 아파서 그래. 엄마 말은 믿으면 안 돼. 도연은 7살 아들에게 매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점점 엄마를 피하기 시작했고 서진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모든 굴욕을 견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모아 아이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전망대에서 2km 떨어진 패성당 지하 고시굴로 숨어들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열자 집 거실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이 와인잔을 들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35의 정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 수색대가 시신 못 찾으면 실종 처리되고 2년 뒤면 사망 선고 나와.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이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하준이 신탁 자금은 내가 관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 법적 대리인 서류 준비해둬. 이번 주 안에 처리하자. 서진은 화면을 캡처하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발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3년간 참아온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내 아들 건드리는 순간 끝이에요. 서진은 노트북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서진이 죽은 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산 아래 임도 입구에서 한 남자가 수상한 타이어 흔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전직 형사 출신 사설탐정 이서우. 그는 8년 전 이 산에서 벌어진 또 다른 사고를 수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의 첫 번째 아내 박소영의 죽음을요. 서우는 눈 위에 떨어진 약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라벨에는 서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같은 수법이군. 그는 휴대폰으로 약병 사진을 찍으며 낮게 내뱉었습니다. 이 약병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됩니다. 패성당 지하로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은 즉시 노트북을 덮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손에는 미리 준비해둔 호신용 스프레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오세요. 해칠 생각 없습니다.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숨을 죽인 채 상대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남자가 휴대폰 불빛을 켜고 천천히 지하 공간을 비췄습니다. 41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가죽 재킷, 그리고 날카롭지만 적에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전직 형사 이서우입니다. 지금은 사설탐정이고요. 남자가 주머니에서 약병 하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서진의 이름이 적힌 라벨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거 산 임도에서 주웠습니다. 타이어 흔적도 찍어뒀고요. 경찰에 가져가면 당신 남편 조사받겠지만 당신도 끝납니다. 위장 추락이니까. 서진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 남자가 적인지 아군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서우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8년 전에도 이 산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도연 씨 첫 번째 부인 박소영 씨요. 교통사고로 처리됐지만 전 그때 담당 형사였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연에게 전처가 있었다는 건 알았지만 사고사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자국이 이상했어요. 누군가 일부러 빼낸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부족해서 종결됐죠. 제 경력에 남은 유일한 미제 사건입니다. 서우가 서진 앞에 낡은 파일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두 번째 피해자가 될 뻔했습니다. 아니,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으니까 물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왜 죽은 척 하는 겁니까?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했어요. 남편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증거를요. 서진은 노트북을 다시 열어 도연과 유진의 대화 녹화본을 보여줬습니다. 서우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서진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3년 전부터 내 약에 발작 유발 성분을 섞었어요. 처음엔 진짜 발작인 줄 알았죠. 6개월 걸려서 알아냈어요. 그때부터 약을 뱉어내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수십 개의 알약이 담겨 있었습니다. 뱉어낸 약들이에요. 성분 분석도 해뒀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살인미수예요. 서우가 약 상자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단하군요. 근데 왜 바로 신고 안 하고 3년이나 기다린 겁니까? 아들 때문이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고하면 남편은 잡히겠죠. 근데 아들 양육권은요? 시어머니가 가져갈 거예요. 그 여자가 3년 동안 우리 하준이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서진이 노트북에서 또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 72의 강말순이 이웃 아주머니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신병원 갈 뻔했어요. 아들이 불쌍해서 내가 손주를 맡아 키우고 있지. 저런 엄마 밑에서 크면 아이가 망해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상 속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며느리가 미쳤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아들 하준에게는 엄마가 무서운 병에 걸렸다고 세뇌했습니다. 7살짜리 아이는 이제 엄마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증거만 있으면 소용없어요. 법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정신병 있었다고 주장하면 양육권 싸움에서 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의료 기록까지 조작한 증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서진이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도연이 뇌물을 준 병원 관계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조작된 MRI 판독 결과, 그리고 서진이 직접 찍은 정상 뇌파 검사지였습니다. 병원에서 몰래 다시 검사받았어요. 내 뇌는 정상이에요. 남편이 조작한 거예요. 이걸로 의료사기, 보험사기까지 엮을 수 있어요. 서우가 서류들을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제 사건 하나 풀리는 거 아닙니까? 8년 전 박소영 사건까지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와주실 건가요? 조건이 있습니다. 서우가 파일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8년 전 전처 박소영의 사고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건 공범이 있어요. 장태식이라는 청부업자입니다. 전처 사고 당시 현장 근처에서 목격됐는데 증거가 부족했어요. 이번에 당신 남편이 같은 사람 쓴다면 전처 사건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서진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단순히 남편만 잡는 게 아니라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밝혀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좋아요. 동맹하죠. 다음 날 서우와 서진은 방역업체로 위장해 도연의 회사 주차장에 잠입했습니다. 도연의 검은 SUV 안쪽에 초소형 녹음기와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유진의 오피스텔 근처에도 감시 카메라를 배치했습니다. 이틀 뒤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도연이 차 안에서 장태식과 통화한 내용이 녹음된 것입니다. 수색대 철수했다.
시신 못 찾았으니 실종 처리될 거야. 보험금은 2년 뒤에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장태식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8년 전처럼요? 그때도 깔끔하게 처리해드렸잖아요. 서진과 서우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8년 전 전처 사건과 연결되는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서진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남편 이번엔 도망 못 칩니다. 바로 그때 서진의 노트북에 알림이 떴습니다. 직 거실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도연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하준이 이번 주 안에 데려와. 미국에서 바로 귀국시켜. 신탁 자금 서류에 아이 이름 필요해.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8년 묵은 비밀까지 파헤치게 됩니다. 2월 첫째 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은 귀국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서진은 청소용역 유니폼을 입고 입국장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서우는 반대편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친 채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LA발 대한항공 902편 도착했습니다. 서우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연이 미국 친척집에 맡겨뒀던 하준이 드디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눈으로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하준이 보였습니다. 7살 100일 된 강아지처럼 여전히 작고 여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준 옆에 정유진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선글라스를 쓰고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진 뒤로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원 3명이 따라붙었습니다. 경호팀이 있어요. 예상보다 많습니다. 서우의 목소리가 긴장되게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화장실 근처에서 유진과 아이를 분리시키고 서진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 3명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포기할까요? 서우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서진은 청소 카트를 밀며 유진 일행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준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보챘고 유진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여자 화장실 앞에 섰습니다. 빨리 다녀와. 유진이 아이를 화장실로 밀어 넣었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아이와 만나 비상구로 빠지면 됐습니다. 서진이 청소 카트를 화장실 입구에 세우고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경호원 1명이 앞을 막았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나중에 하세요.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고 하준이 나왔습니다. 아이의 눈이 서진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하준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엄마 말 믿지 말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가 그래도 엄마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먼저 아이 손을 낚아챘습니다. 뭐 봐? 가자. 유진이 아이를 끌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하준이 고개를 돌려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손을 뻗을 수도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엄마, 아이의 입모양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서진은 분명히 봤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아이를 VIP 통로로 끌고 들어갔고 경호원들이 그 뒤를 막아섰습니다. 서진은 화장실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손이 닿을 거리에서 아이를 놓쳤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려던 아이의 입을 틀어막은 건 유진의 손이었습니다. 10분 뒤 서우가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경호 차량에 추적기 붙였습니다.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추적할 수 있어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저를 알아봤어요. 엄마라고 부르려고 했어요. 서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왜 8년 전 사건에 집착하는지 아세요? 서진이 서우를 바라봤습니다. 서우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소영 씨한테 딸이 있었어요. 사고 당시 5살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 장례식장에서 울면서 저한테 물었어요. 아저씨가 나쁜 사람 잡아줄 거죠? 서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 아이는 이모한테 맡겨졌고 전 형사 그만뒀습니다. 그게 평생 빚이에요. 서진이 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잡아요. 당신 빚도 내 아들도 다 되찾아요. 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서우의 노트북에 알림이 떴습니다. 경호 차량 위치였습니다. 차량은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안 가네요. 외곽 펜션 쪽입니다. 아이를 숨기려는 거예요.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왜 숨겨요? 뭘 하려고? 서우가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신탁 자금 서류에 아이 이름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서류 위조하려면 아이를 통제해야죠. 학교도 안 보내고 가둬두려는 겁니다.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젠 재산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아이를 가둬두겠다고요. 절대 못 참아요. 바로 그 시각 공항 도착층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검은 정장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아내가 실종된 지 3주가 됐습니다. 수색대가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저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도연이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실종된 아내 대신 아들을 지키겠습니다. 그게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제가 할 일입니다. 서진은 공항 기둥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을 죽이려 했던 남자가 눈물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쇼를 보는 사람들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태웠습니다. 재산은 됐어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서진이 서우에게 말했습니다. 내 목표는 하나예요. 아이를 되찾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갑시다. 펜션 구조 파악하고 탈출 루트 확보하고요. 이번엔 놓치지 맙시다. 서진이 공항을 빠져나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연이 여전히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쇼는 이제 끝이에요. 서진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준이 숨겨진 펜션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2월 중순 서진과 서우는 도연의 회사 야간 경비 교대 시간을 노렸습니다. 서우가 경비실 CCTV를 10분간 루프 영상으로 돌리는 동안 서진은 도연의 개인 금고가 있는 임원실로 잠입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남편 옆에서 기억장애 환자 연기를 하면서 서진은 도연이 금고를 열 때마다 손가락 움직임을 외워뒀습니다. 결혼기념일 4자리, 내연녀 생일 4자리. 역겨운 조합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장부 3권과 USB 2개, 그리고 현금 다발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장부와 USB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가짜 증거를 금고 안에 남겼습니다. 유진이 장부를 빼돌린 것처럼 보이게 만든 조작된 서류와 유진의 지문이 묻은 봉투였습니다. 유진 씨, 당신이 먼저 배신한 걸로 해드릴게요. 서진이 금고를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금고를 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장부가 사라지고 유진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즉시 장태식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진이 배신했어. 장부 들고 튀려는 것 같아. 장태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감시해. 확실한 증거 잡히면 처리해. 8년 전처럼. 서진은 도연의 차에 설치한 도청기로 이 대화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유진마저 죽이려 한다는 증거가 또 하나 추가됐습니다. 서진은 서우에게 녹음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우가 급하게 서진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파일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8년 전 사건 재조사했습니다. 경찰 증거보관소에 아는 후배가 있어서 원본 사진 빼왔어요. 서우가 사진들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박소영의 사고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절벽 아래로 추락한 차량, 부서진 난간,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 자국. 여기 보세요. 브레이크 라인에서 오일이 샌 자국이에요. 사고 전에 누가 일부러 구멍을 냈습니다. 서진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우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고 현장 근처 편의점 CCTV에 찍힌 남자입니다. 장태식이에요. 당시엔 신원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대조해보니 일치합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8년 전 도연의 첫 번째 아내도 같은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브레이크 조작, 절벽 추락, 사고사 위장, 그리고 서진도 똑같이 죽을 뻔했습니다. 이 증거면 8년 전 사건 재수사 가능합니다. 살인죄는 공소시효 없어요. 서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낸 게 있어요. 이건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서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호적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정유진, 본명 박유진입니다. 박소영의 친동생이에요.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진이 전처의 동생이라고요? 그렇다면 유진은 언니를 죽인 남자와 왜 함께 있는 겁니까? 처음엔 복수 목적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연의 재산을 보고 마음이 변한 거죠. 돈에 눈이 멀어 언니 원수랑 손잡은 겁니다. 서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니를 죽인 남자의 침대에서 잔 여자. 돈 때문에 언니의 죽음을 팔아넘긴 동생. 서진은 역겨움과 동시에 묘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유진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였을지 모릅니다. 도연이라는 괴물에게 삼켜진. 유진한테 이 사실 알려줄 거예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서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유진도 공범인데. 도연이 유진을 죽이려 해요. 지금 유진한테 선택권을 줄 거예요. 언니 원수 잡는데 협력하든지 아니면 언니 죽인 남자한테 같이 죽든지. 서진은 유진의 펜션 주소로 익명의 소포를 보냈습니다. 안에는 8년 전 사고 현장 사진, 장태식의 CCTV 사진, 그리고 도연이 유진 처리해라고 말한 녹음 파일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 한 장. 당신 언니 박소영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한 남자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틀 뒤 유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제발이요. 서진은 도심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유진을 만났습니다. 유진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늘이 져 있었고 손이 쉴 새 없이 떨렸습니다. 언니가 정말 그 남자한테 죽은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진이 사진들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브레이크 조작 흔적이에요. 당신 남자가 장태식이란 사람 시켜서 한 짓이에요. 유진이 사진을 보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난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언니가 사고로 죽은 줄만. 당신이 몰랐다는 거 알아요. 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근데 알고 나서도 그 남자 옆에 있을 거예요? 당신 언니 죽인 남자? 게다가 그 남자는 이제 당신도 죽이려 해요.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이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해요? 하준이 어디 있어요? 서진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유진이 움찔했습니다. 경기도 외곽 펜션에 경호원 2명이랑 있어요. 좌표 불러요. 3월 첫째 주 서울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500명이 넘는 하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도연의 회장 취임식이었습니다. 재계 인사, 정치인, 언론인까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무대 위 초대형 스크린에는 도연의 화려한 이력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창업주의 아들, 젊은 경영인, 그리고 비극적으로 아내를 잃은 헌신적인 남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출된 쇼였습니다. 서진은 호텔 직원 출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정장 위에 검은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3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서우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려왔습니다. 서우는 호텔 지하 서버실에서 매수한 직원과 함께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도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검은 턱시도에 흰 셔츠, 완벽한 미소. 3년 동안 아내를 죽이려 했던 남자가 500명 앞에서 슬픈 남편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기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도연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연습한 듯 자연스러운 슬픔이었습니다. 2달 전 제 아내가 실종됐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가 원했을 길을 가려고 합니다. 회사를 더 크게 키워서 아내가 돌아왔을 때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객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몇몇 여성 하객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진아, 당신이 어디 있든 지켜보고 있길 바라요.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 스크린이 깜빡였습니다. 지금입니다. 서우의 신호와 함께 볼륨의 조명이 꺼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도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겨울산 전망대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도연이 서진을 낭떠러지 앞에 세워두고 차를 몰고 떠나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됐습니다. 여보, 당신 발작 오면 위험하니까 여기서 쉬어. 내가 차 빼올게. 도연의 목소리가 볼륨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연이 마이크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연과 장태식의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수색대 철수했다. 시신 못 찾았으니 실종 처리될 거야. 8년 전처럼요. 그때도 깔끔하게 처리해드렸잖아요. 볼륨이 술렁였습니다. 8년 전? 무슨 뜻이지? 하객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스크린에 또 다른 자료가 떴습니다. 8년 전 박소영의 사고 현장 사진, 브레이크 오일 자국, 장태식의 CCTV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진의 조작된 의료 기록과 실제 뇌파 검사 결과가 나란히 비교됐습니다. 서도현 전무는 8년 전 첫 번째 부인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도 같은 방식으로 죽이려 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녹음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볼룸 뒤쪽 문이 열리고 붉은 정장 차림의 서진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500명의 시선이 일제히 서진에게 쏠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진아? 도연이 더듬거렸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통로를 걸어 무대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나는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8년 전 첫 번째 부인 박소영 씨도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죽였어요. 볼룸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도연이 마이크를 떨어뜨리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조작이야.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볼룸 양쪽 문으로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이 미리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자료를 넘겨둔 것입니다. 수사관 한 명이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도연 씨, 살인 및 살인미수, 의료기록 조작, 보험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연이 발악했습니다. 그는 서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수사관들에게 즉시 제압당했습니다. 인연이, 내가 이럴 수 있어? 3년 동안 내 옆에서 연기한 거야? 도연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서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밤 당신 옆에서 잠든 척했어요. 당신이 유진이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습니다. 녹음도 했고요.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도연을 끌고 볼룸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진은 텅 빈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3년간의 지옥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서진 씨, 서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려왔습니다. 유진이 움직입니다. 펜션에서 하준을 데리고 나왔어요. 추적기 신호가 항만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진이 배신한 것입니다. 도연이 잡히자 유진은 하준을 인질로 삼아 도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준이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인천 항만 야적장 쪽입니다. 컨테이너 구역이에요. 숨기 좋은 곳이죠. 서진이 볼룸을 뛰쳐나갔습니다. 붉은 정장 자락이 휘날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위험했습니다. 서우가 호텔 앞에서 차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조수석에 뛰어 올랐습니다. 빨리요. 차가 급출발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준아, 엄마가 간다. 이번엔 절대 안 놓칠 거야. 인천항만 야적장은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밤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금속 벽을 때리며 을씨년스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서진과 서우는 추적기 신호를 따라 야적장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신호가 저 구역에서 멈췄습니다. 파란색 컨테이너 줄이에요. 서우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준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경찰 부를까요? 서우가 물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이 경찰 오면 아이부터 해친다고 했어요.
먼저 아이 위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불러요. 두 사람은 컨테이너 사이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그때 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야? 서진과 서우가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이 컨테이너 위에서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서진, 내 발소리 다 들려. 나와. 서진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카페에서 만났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하준이 어디 있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유진이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왜? 데려가려고? 안 돼. 이 아이는 내 마지막 카드야. 유진이 손전등으로 아래쪽 컨테이너를 비췄습니다. 파란색 컨테이너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안에서 아이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준의 천식이 올라온 것입니다. 흡입기 줘요. 아이가 숨을 못 쉬어요. 서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 주머니에서 흡입기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이거 주면 넌 그냥 갈 거야? 아니지. 난 믿을 수가 없어. 유진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서진은 유진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알았습니다. 언니를 죽인 남자와 손잡았다가 버림받은 여자. 이제 남은 건 분노와 광기뿐이었습니다. 유진 씨, 당신도 피해자예요. 도연한테 속은 거잖아요. 서진이 한 발짝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유진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다가오지 마. 난 피해자 아니야. 난 알면서 그랬어. 언니가 죽은 거 알면서 그 남자랑 잤어. 돈 때문에. 유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가 죽고 난 아무것도 없었어. 이모 집에 얹혀 살면서 눈칫밥 먹고. 그런데 그 남자가 나타났어. 돈 많고 잘생기고 나한테 잘해주고. 언니 원수인 줄 알면서도 그 돈이, 그 생활이 너무 좋았어. 유진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에서 칼은 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 끝났어. 도연이도 잡혀갔고 난 공범이야. 어차피 끝이야. 다 죽여버릴 거야. 유진이 벌떡 일어나 컨테이너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서진이 컨테이너를 향해 달렸습니다. 서우도 뒤따랐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캄캄했습니다. 손전등을 켜자 구석에 웅크린 하준이 보였습니다. 유진이 아이 앞에 서서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하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천식 발작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엄마 왔어. 괜찮아.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하준이 3살 때 처음 천식 발작이 왔던 밤. 서진은 아이를 안고 1시간 동안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그때 만든 신호가 있었습니다. 2번 두드리면 괜찮아. 3번 두드리면 엄마 여기 있어. 서진이 컨테이너 벽을 두드렸습니다. 2번, 3번, 2번, 3번. 어둠 속에서 하준이 반응했습니다. 아이가 작은 손으로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2번, 3번. 거기 있구나. 서진이 아이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유진이 당황했습니다. 뭐야, 뭔 짓이야? 그 순간 서우가 뒤에서 유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유진이 칼을 휘둘렀고 서우의 허벅지에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서우가 신음을 흘리며 쓰러졌지만 유진의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진 씨, 아이 데리고 나가요. 서우가 소리쳤습니다. 서진이 어둠 속을 뚫고 하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리는 순간 하준의 작은 손이 서진의 목을 감쌌습니다. 엄마 맞지? 응, 엄마야.
진짜 엄마야. 서진이 아이를 안고 컨테이너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동시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우가 미리 경찰에 연락해 둔 것입니다. 특공대원들이 야적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유진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텅 빈 것처럼 멍했습니다. 유진 씨, 서진이 아이를 안은 채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언니 박소영 씨 사건, 이번에 재수사될 거예요. 도연이 잡혔으니까 당신이 협조하면 형량 줄일 수 있어요.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텅 빈 눈에 조금 빛이 돌았습니다. 언니, 사건이요? 당신이 못한 복수, 법이 대신 해줄 거예요. 도연이는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거예요. 유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광기가 아니라 회한의 눈물 같았습니다. 언니, 미안해, 언니. 유진이 중얼거리며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서진은 하준을 안고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구급대원이 아이에게 흡입기를 물리자 하준의 호흡이 안정됐습니다. 서진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준아,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엄마, 아빠가 엄마 미쳤다고 했어. 근데 난 안 믿었어. 하준이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밤에 내 방에 와서 이불 덮어주는 거 알았어. 그래서 엄마 안 미쳤다고 생각했어.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기억장애 환자 연기를 하면서도 밤마다 몰래 아이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줬던 것을요. 다시는 안 놓을 거야. 절대로. 서진이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옆 구급차에서 서우가 다리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우가 서진을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서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1년 후 2027년 봄 서울 남쪽 한적한 주택가에 새 문패가 걸렸습니다. 한서진, 한하준. 서진은 남편 성을 버리고 자신의 성으로 아이와 함께 새 출발을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8살이 된 하준이 식탁에 앉아 시리얼을 먹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창백하고 여위였던 아이는 이제 볼이 통통하고 눈빛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천식도 많이 좋아져서 흡입기를 쓰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엄마, 오늘 서우 아저씨 온다며? 하준이 물었습니다. 서진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저녁에 같이 밥 먹기로 했어. 서우는 1년 전 컨테이너에서 다친 다리가 완전히 나은 뒤 탐정이를 접고 서진이 세운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체나 재단, 약물 학대, 가정폭력, 의료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서진이 3년간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 되는 거야? 하준이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서진이 잠시 멈칫했다가 웃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천천히 생각할 거야. 지금은 그냥 좋은 친구야. 난 아저씨 좋아. 아저씨는 거짓말 안 하니까. 서진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3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자란 아이가 이제는 진심을 알아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전 11시 서진은 서울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도연의 최종 선고 공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진은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잠시 후 수갑을 찬 도연이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1년 전 화려한 취임식에서 턱시도를 입고 서 있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해졌고
얼굴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서도연은 첫 번째 배우자 박소영에 대한 살인, 두 번째 배우자 한서진에 대한 살인미수, 의료기록 조작, 보험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8년 전 전처를 죽이고 두 번째 아내까지 죽이려 했던 남자의 최후였습니다. 선고가 끝난 후 서진은 접견실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년 전 2년이 라고 소리치던 남자가 이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3년 동안 당신 옆에서 잠든 척하면서 매일 밤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 적이 있을까? 서진이 서류 봉투를 유리창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서명하세요. 도연이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진아, 하준이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7살짜리 아이한테 엄마 미쳤다고 세뇌시킨 거 잊었어요? 아이가 엄마 손잡기 무서워했어요. 그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도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기억장애 환자 연기하면서 당신 옆에 있었던 3년, 그건 당신을 믿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끝을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서진이 접견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도연이 유리창을 치며 소리쳤지만 서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치소를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서우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서우가 물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 씨 소식 들었어요? 네. 검찰에서 연락 왔어요. 유진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감형을 받아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복역 중에 언니 박소영의 묘소에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주 한 통씩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요. 그리고 장태식은 무기징역이에요. 8년 전 전처 살해 공범, 이번 건 공모까지 전부 인정됐대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오후 3시 서진은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맞았습니다. 시어머니 강말순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시어머니는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허리가 굽고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강말순이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이 놀라서 부축하려 했지만 강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해야 해. 내가 널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강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동네방네 내가 미쳤다고 떠들고 다녔어. 내 말은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아들 말만 믿었어. 하준이한테도 엄마 무섭다고 가르쳤어. 강말순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며느리야.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그때 내 편을 한 번만 들었어야 했는데. 서진은 한동안 말없이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3년 동안 받은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미쳤다는 소문, 아들을 빼앗긴 것 같은 기분, 그 모든 굴욕. 하지만 서진은 천천히 몸을 숙여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님, 저는 3년 동안 기다렸어요. 누군가 한 번만 제 말을 믿어주길.
그때 어머님이 제 편이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됐어요. 서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 저는 앞으로만 갈 거예요. 강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서진은 문을 닫으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 서진의 집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서진, 하준, 그리고 서우. 식탁 위에는 하준이 좋아하는 돈가스와 샐러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준이 밝게 외치고 포크를 들었습니다. 서진과 서우가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앞서 뛰어가며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꽃잎 잡았어. 하준이 손바닥을 펴보였습니다. 연분홍 꽃잎 한 장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서진이 미소 지으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잘했어, 하준아. 서우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 그는 8년 묵은 미제 사건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빚은 청산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유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비극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일상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서진이 하준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1년 전 겨울산 전망대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봄날 공원에서 끝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끊긴 척했던 3년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기억을 만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